자, 보시면. 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간모라는 게 이거 외워주실 게 일단 수량 부족에 대한 걸 간모라고 불러요. 간모. 맞죠? 수량 부족에 대한 걸 간모라고 하는데, 일단 이렇게 할까요? 일단 볼게요. 일단은, 잠깐만요. 이렇게 놓고. 자, 일단 외워주실 게 일단 수량 부족이라는 건 실지 재고가 장부 재고보다 적은 거예요. 적은 거. 맞죠? 요게 간모. 간모인데, 보시면. 자, 우리가 아까 그 T계정 할 때 우리 실지 재고 조사법의 기말 재고가 여러분들 200원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장부 재고는 250원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실제로 기말에 창고를 들어가 보니까 200원이 있는 거 200원밖에 없는 거예요. 50원이 없어진 거죠, 여러분들. 맞죠? 이 50원이 우리가 간모라고 하죠,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우리가 간모라는 것도 해당 재고자산의 감소사유에 해당이 감소사유. 자, 간모고요. 자,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정상간모가 20원이래요. 우리가 정상간모라는 건 없어진 게 그 업종의 특성상 없어진다 그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배우셨냐면 정상간모는 매출 원가로 본다라고 배우셨을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비정상간모는 우리가 그 감소된 사유가 뭔가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라 뭔가 우리가 뭐 도둑 맞았다라든지 그죠? 그래서 뭔가 비정상적으로 우리가 없어진 거니까 얘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그죠? 그 개정 과목을 재고자산, 간모, 손실이라고 배우셨을 겁니다. 동의되시겠죠? 이렇게. 자, 근데 최근에 어떻게 좀 시험에 물어봤냐면 이 간모 50원 있죠? 이 간모 50원을 안 주고 뭐로 줬냐면 이렇게 줬어요. 간모를 구하는 공식을 써서 출제를 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 이 간모 50원은 50원의 50개의 수량이 없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50원이 없어졌다는 50원이. 여기 50원은 금액이죠. 금액. 그럼 금액은 수량 곱하기 단가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간모는 어떻게 구하냐면 이걸 99회 때 출제했고 어떻게 구하는지는 이제 곧 띄워서 해볼게요. 그래서 간모를 어떻게 구하냐면 장부 수량에서 실제 수량을 빼면 없어진 수량이 나옵니다. 수량이 금액은 아니죠. 수량 곱하기 단가가 금액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당 취득 원가를 곱해서 간모를 구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하나당 10원 주고 샀는데 5개가 없어졌어요. 하나당 10원 주고 산 재고가 5개가 없어지면 50원이 없어진 거죠. 이렇게 출제를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출제했던 거예요. 최근 들어가지고. 이렇게 참, 이게 99회 문제인데, 그래서 좀 어려워가지고 4점으로 출제를 했었어요. 나중에 풀어보실 건데, 보시면, 여기 원조로는 보이시죠? 여기 취득 단가, 저기 하나당 얼마에 샀었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원재, 여기 장부상 재고가 있고, 실산 재고 이렇게 있죠. 그죠? 근데 보시면, 자, 원재료는 장부상 재고와 실지 재고가 일치하니까 간모가 없는 거예요. 맞죠? 그 제품도 똑같고요. 제품도 간모가 없어요. 맞죠? 장부상 재고와 실지 재고가 일치하기 때문에. 근데 보시면 여기 상품은 950개가 장부상 재고인데 880개밖에 없는 거예요. 창고를 들어가서 세니까. 되시겠어요? 그러면 70개가 간모예요? 간모된 수량이에요? 간모된 금액이 아니라 간모된 수량이에요, 수량. 우리가 기말재고 입력하는 건 우리가 금액을 입력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70개가 없어졌고 그 70개가 하나당 1,500원 주고 사온 게 없어진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1,500원 곱하기 70개가 간모된 금액이죠. 맞죠? 요걸 찾는 문제 이렇게 준 거예요. 세무 2급. 원래 세무 1급은 이렇게 내거든요. 근데 세무 2급은 이렇게 안 내줬어요, 원래는. 그랬다가 이렇게 줘버린 거예요, 갑자기. 아셨죠? 그래서 간모 구하는 공식도 좀 외워주셔야 돼요. 아셨죠? 근데 지금은 간모인데 이걸 전부 다 비정상 간모라고 준 거고. 이해되시겠죠? 무슨 말인지. 어떤 간모인지 줄 거예요. 이게 간모 구하는 공식입니다.
또 동시 외워주시고 앞으로 이제 이게 중요한데 이렇게 내기 시작하면 분명히 이렇게 계속 낼 거예요. 앞으로 이런 문제 나올 겁니다. 좀 주의해 주시고요. 자, 그럼 보실게요. 여기. 자, 그럼 우리가 정상간모와 비정상간모의 분계입니다. 알겠죠? 해보죠. 자, 일단 우리가 기말 재고자산 입력하는 건 자동결산이다라고 이미 배우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넘어가고요. 자, 잘 보셔야 돼요. 보시면 우리 아까 T계정 그려볼게요. 아까 T계정? 요거 보시면. 아,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니었고. 요거. 아까 여러분들 요거 200원 기억나시죠? 200원. 요게 실지재고, 실지재고. 맞죠? 여기 실지재고. 잊지 마시고. 회계 처리 보실게요. 외워주셔야 돼요. 자, 그려볼게요. 보시면. 자, 상품의 기초재고가 아까 300원. 그 다음에 매입액이 700원. 그 다음에 기말재고가 200원이었죠, 방금. 근데 이 200원은 여기 있는 실지재고예요. 요거. 그리고 나머지가 다 매출 원가였죠. 맞죠? 그럼 질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간모 50원 있잖아요. 간모 50원은 매출 원가 처리됐어요? 안 됐어요? 이런 표정이 제가 어떻게 합니까? 처리됐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얘가 먼저잖아요. 창고에 들어가서 200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800원은 그래 매출 원가네. 이렇게 바라보는 건데 이 두 개의 차이가 간모잖아, 여러분들. 되시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간모가 매출 원가 들어가 있습니다. 되시겠어요? 간모 50원도 매출 원가에 잘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 일단 간모 50원이 매출 원가에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죠? 자, 근데 우리가 정상 간모는 뭐로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매출 원가에 가산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정상 간모가 매출 원가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잘못 들어가 있어요? 잘 들어가 있어요? 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 정상 간모가 나와도 여러분들 회계 처리하시면 안 됩니다. 12월 30일자 분계 안 합니다. 되시겠어요? 정상적으로 잘 들어가 있는 애를 끄집어낼 필요는 없어요. 아셨죠? 그래서 시험에서 정상 간모 나와도 회계 처리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근데 이제 비정상 간모 있죠? 얘는 매출 원가가 아닌데 매출 원가에 들어가 있죠? 그럼 매출 원가에 들어가 있는 놈을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 회계 처리를 해야 돼요. 맞죠? 매출 원가 아니다. 넌 매출 원가에서 나가라. 라고 회계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정상 간모가 나오면 수동결산으로 12월 31일자 분계를 끊으셔야 돼요. 여기 결론. 자, 그럼 어떻게 끊냐? 일단 대변에 간모도 재고자산이 없어진 사유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해당 제품이나 상품 같은 걸 대변으로 끄집어내시면 됩니다. 되셨어요? 이렇게. 자, 근데 이제 지금부터 하는 건 여러분들이 받아들여 주셔야 돼요. 뭐냐면, 우리가 아까 기말 재고를 컴퓨터에 입력을 하면, 알아서 컴퓨터가 다 매출 원가로 보내버립니다. 프로그램 특성이 무조건 그래요. 뭐냐면, 프로그램이 대변으로 재고자산을 까잖아요. 대변으로 재고자산을 까죠. 까면, 회계 프로그램이 전부 다 재고자산이 빠지면 다 매출 원가로 잡아버려요. 그게 프로그램의 특성, 회계 프로그램의 특성입니다. 대변의 재고자산을 잡으면 무조건 매출 원가군요 이렇게 잡아버려요. 컴퓨터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럼 대변의 재고자산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차변의 재고자산 감모손실이라는 계절값을 적어요. 이렇게 적어도 컴퓨터가 얘를 매출 원가로 인식을 합니다. 프로그램 특성상. 회계 프로그램이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이 회계 1급 때 배우신 너 매출원가 아니잖아. 다른 용도잖아. 너 매출원가가 아닌 다른 용도로 없어진 거잖아. 라고 적요를 걸어주셨을 거야 아마. 그게 뭐였죠 여러분들? 타계정 대체, 타계정 대체. 적요 8은 그냥 설정되어 있는 거고요. 재고자산에. 타계정 대체가 뭐냐면 매출 원가라는 계정에서 다른 계정으로 인식을 돌려줘 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재고자산에다가. 이거 출제 진짜 많이 해요. 세무 2급은 타계정 대체 진짜 좋아합니다. 최근에는 2번 연속으로 출제도 했었어요. 맞죠? 한 회차에 두 개 나와요. 2개. 여기. 그래서 보시면 여기 자 재고자산을 판매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을 하잖아요. 맞죠? 그럼 대변의 재고자산을 빼내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차변에 뭐 기부금, 복리후생비, 접대비를 잡아도요, 컴퓨터가 다 매출 원가로 인식을 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아시죠? 재고자산에다 그거 매출 원가로 인식하지 마라고 걸어줘야 됩니다. 아시죠? 그래서 적요 8번 타계정 대체, 매출 원가라는 계정에서 다른 계정으로 인식을 돌려줘라고 해야 돼요. 그렇죠. 이거는 출제 진짜 많이 해요. 그렇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우리가 이제 세무 2급에서 방금 문제 99회차가 그 문제였거든요. 감모와 기말재고자산 문제를 같이 내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봤던 건 우리가 기말재고와 기말재고에 더할 거니 말 거니를 실기 때 내는 거고요. 지금 이제 어떻게 출제하냐면 가장 어려운 건 감모하고 기말재고자산 입력하는 문제를 결합해서 출제를 하는 거예요. 아시죠? 어떻게 잘 들어보세요. 결론은 이거예요. 뭐냐면 여기에요. 기말재고를 실제 재고자산 금액을 입력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표 추가를 누르시면 컴퓨터가 다 매출 원가로 보내버립니다. 맞죠? 매출 원가로 보내니까 정상감모가 시험에 나오면 매출 원가로 잘 보낸 거예요. 보낸 거기 때문에 회계 처리를 별도로 안 하셔도 돼요. 아시죠? 근데 비정상 감모가 출제가 되면 야 그거 매출원가 아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대변의 재고자산을 빼내시면서 차변의 재고자산 감모 손실을 잡으셔야 매출원가로 인식을 안 합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여기 여기요. 자, 순서는 이래요. 원래 이게 첫 번째예요. 결산자료 입력 메뉴가 자동결산 입력하는 메뉴죠. 우리가 원래 수동결산 먼저 하고 자동결산 나중에 하죠, 여러분들. 그럼 뭐냐면 수동결산 먼저 하고 자동결산 나중에 하는 건 전표 추가를 나중에 하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 자동결산하고 수동결산 같이 나오는 문제가 출제가 되면 자동결산부터 입력하셔도 상관없어요. 전표 추가만 안 누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요. 자, 만약에 감모하고 기말재고자산 문제가 같이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실제 기말재고자산 금액을 먼저 자동결산에 입력하시는 거예요. 그럼 컴퓨터가 알아서 다 매출 원가를 보내버릴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정상감모가 나오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고요. 비정상감모가 나오면 매출 원가 아니다. 다른 것으로 인식해. 그러니까 이 분개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되시겠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17페이지. 17페이지. 기출문제. 자, 17페이지 18번. 자, 읽어볼게요. 18번. 자, 읽어보면 자, 기말재고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기말재고액 및 비정상 감모손실과 관련한 결산사항을 입력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건 좀 친절하게 줬죠. 비정상 감모만 뭐 입력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 근데 이제 원재료 보면은요. 자, 원재료가 여러분 실사라는 건 실제로 조사했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재료를 창고를 들어가서 조사를 해봤더니 450만 원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장부에는 540만 원 기록되어 있는 원재료가. 그러면 장부상 원재료는 540만 원인데 원재료를 실제로 창고에 들어가 보니까 450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이게 우리가 감모잖아요. 90만 원이 없어진 금액이 되겠죠. 원재료가요. 되셨어요? 그러면 금액 차이의 원인 보니까 비정상 감모라고 돼 있죠. 그죠? 그럼 여러분 보시자마자 450만 원을 입력을, 기말 원재료에 450만 원 입력을 하시잖아요. 컴퓨터가 알아서 매출 원가를 보낼 거예요. 되셨어요? 그 마찬가지로 거기 제품. 제품은 실사한 금액하고 장부상 금액이 일치하죠? 얘는 그냥 1,400원 입력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상품 보시면 상품은 실사한 금액이 1,500. 장부상 금액이 1,650이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나중에 기말 상품 입력하실 때는 얼마 입력하실 거예요? 응? 아니, 여기다가, 요거, 여러분들. 이거는 좀 문제가 그런데, 우리가 자동결산 여기서 입력하잖아요, 여러분들. 요런데. 맞죠? 기말 원재료 요런데다 입력을 하잖아요, 자동결산. 맞죠? 그러면 우리가 기말 재고자산의 실제 금액을 넣어요. 넣고 전표 추가 누르면 알아서 컴퓨터가 매출 원가 싹 다 보내버릴 거예요. 맞죠? 근데 여기 기말 상품은 감모는 맞지만 정상 감모라도 150만 원이. 맞죠? 그러면 기말 상품은 1,500만 원을 컴퓨터에 기말 상품 입력을 하면 컴퓨터가 알아서 매출 원가 싹 다 보낼 거예요. 근데 정상 감모는 매출 원가로 처리하는 거 맞죠? 150만 원.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기말 상품은 실제 금액에 1,500만 원 입력하시고 끝내는 거예요. 그냥 끝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우리가 원재료 같은 경우는 비정상 감모니까 실제 원재료를 450만 원 여기다 넣는 거죠. 넣고 근데 비정상 감모니까 얘를 매출원가 아니다라고 별도로 일반조표 입력 12월 30일자 가셔가지고 입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겠나요? 무슨 말인지? 어려우신가? 아니, 여러분들 아까 그랬죠. 이거. 다시 한번. 자, 기말 실질재고를 입력하면 알아서 매출원가로 보내는데 감모가 매출원가에 들어가 있다고요. 그쵸? 다시 18번 보시면 그러면 18번 보시면 일단 실사한 금액이 실제 재고자산이란 얘기잖아요. 그쵸? 그거를 입력을 다 하시면 돼, 실제 금액을. 맞죠? 입력하면 알아서 매출원가로 다 보낼 거라고요. 이해되세요? 근데 상품하고 제품은 어차피 매출원가로 가는 게 맞죠? 나머지가. 맞죠? 정상감모든 뭐든. 맞죠? 근데 원재료 같은 경우에는 비정상 감모니까 실제 금액 입력하고 그거 매출원가로 인식하지 마라는 분계를 별도로 12월 31일자로 해줘야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일단 대변으로 원재료 빼내죠. $90만 원. 이렇게. 예. 여기다가 재고자산 감모손실 적잖아요, 여러분들. 비정상 감모를 비용 처리하는 계정 과목이 재고자산 감모손실이니까. $90만 원. 되셔요? 근데 이렇게 하더라도 대변에 원재료가 왔기 때문에 얘를 매출 원가로 인식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 적요 8, 타겟정치를 거시는 거예요. 이것만 별도로 하시고 나중에 기말재고 자산에는 이 실사금액 다 입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결론. 그래서 다시 보시면 여기 99 아까 그걸로 풀어볼게요.
답안으로 볼게요. 답안으로 보시는 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느낌이 드시니까. 아이고, 125. 보시면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자, 우리가 지금은 좀 나뉘어서 근데 실제 재고자산 먼저 입력한다면서요. 맞죠? 그럼 실제 재고자산은 실사한 재고가 되겠죠. 여기 수량. 맞죠? 그 다음에 곱하기 취득단가. 얘를 하면 여러분들 실제 재고자산 금액이잖아요. 맞죠? 그럼 원재료는 실제 원재료가 얼마예요? 70만 원이요. 1000원 곱하기 실제로 700개가 존재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 기말 원재료는 여기 있죠.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서 기말 원재료 실제 금액 입력해 70만 원. 이렇게 되는 거고. 이해되시겠어요? 그 다음에 제품 2,500원 곱하기 550개가 실제 제품 금액일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여기에 그거 입력하시면 되는 거고. 되겠죠? 그 다음에 상품, 여기. 상품은 1,500원 곱하기 880개. 얘가 실제 상품 금액일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그게 계산하시 132만 원 나와요. 되셨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상품은 비정상 감모라고 돼 있죠. 정상 감모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근데 비정상 감모니까 여기 대변에 상품을 잡아 빼면서 차변에 재고자산 감모순위 적어야 돼요. 근데 너 매출원가 아니야 라고 해서 상품에 타결정 대체를 걸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결론은 실제 재고자산을 입력하면 다 알아서 매출원가로 보냅니다. 맞죠? 다 매출원가로 보내는데 감모는 매출원가에 들어가 있었죠? 그러면 정상감모는 매출원가에 들어가 있는 게 맞으니까 문제 없고요. 근데 비정상감모도 매출원가 아니니까 다른 용도로 가. 라는 분개만 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되시겠어요? 자,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미 알고 계실 내용. 자, 보시면. 자, 우리가 기말 재고자산 입력하는 건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서 기말 원재료는 여기. 기말 제공품은 여기. 기말 제품 여기 입력하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넘어갈게요. 되셨죠? 물론 여기다가는 실제 금액 입력하시면 될 겁니다, 이제는. 맞죠? 물론 아까 했던 우리가 그 감모하고 엮이는 문제가 나오면 여기에 실제 기말 재고 자산 금액 입력하시면 되는 거고요. 맞죠? 근데 아까의 기말 재고에 가산할 내 물어보면 더할 거니 더하지 말 거니 그런 거 고려하시면 되는 거고요. 되셨어요? 그래서 타계산 대체 문제도 꽤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 시험에. 자, 그 다음에 기말 재고 자산의 평가하겠습니다. 평가. 자, 일단 여기는 출제를 거진 안 합니다. 말문제를 내긴 해요. 가끔, 아주 가끔. 그래서 말문제 대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요거. 자, 우리가 이제 그 평가라는 게 자산의 시가가 올라갈 때, 내려갈 때 정보 알려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자, 근데 재고자산은 평가를 좀 특이하게 해요. 뭐냐면 일단 둘 중에 작은 것으로 평가를 한다라고 돼 있어요. 취득단가하고 시가 둘 중에 작은 것으로 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왜 그런지 설명하겠지만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이유를 묻지 않아요. 왜 작은 것으로 하는가? 그렇게 내진 않습니다. 자, 해볼게요. 무슨 말인지. 자, 일단 재고자산의 특징은 뭐냐면 워낙 샀다 팔았다를 많이 하는 우리 회사의 주된 영업 활동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뭐 단기 매매 증권 평가하는 거나 매도 가는 증권 평가는 우리 회사의 주된 영업 활동이 아닙니다. 맞죠? 그래서 보시면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우리 회사가 해당 재고 자산을 100원 주고 사왔대요. 100원 주고 사왔는데 얘가 시가가 120원이 됐대요. 그럼 요거 시가가 오른 거예요? 내린 거예요? 오른 거죠. 100원 주고 샀던 재고 자산이 120원짜리가 됐으니까. 그쵸? 얘는 시가가 상승한 겁니다. 자, 근데 시가가 상승했는데 요 공식에 따르면 평가 시가 상승분을 인식하는 거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니멈이 작은 거잖아요. 그럼 100원과 120원 중에 작은 거니까 100원으로 평가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 말은 시가 상승분을 우리가 인식을 안 하겠다라는 겁니다. 재고 자산은 기말에. 되셨죠? 반대로. 자, 100원에 취득했던 재고 자산이 80원짜리가 됐대요. 그럼 얘가 시가가 상승 하락. 하락이죠, 하락. 얘는 시가가 하락한 거예요. 그럼 둘 중에 작은 것으로 평가하니까 100원으로 평가가 돼요? 80원으로 평가가 돼요? 80원이죠. 그럼 시가라고 인식한다라는 거예요? 인식 안 한다라는 거예요? 벌써 인식한다라는 거예요, 얘는요. 맞죠? 이게 재고 자산의 평가와 다른 자산의 평가의 큰 차이점이에요. 다른 자산의 평가는 오르락 내리락하고 다 잡죠. 근데 재고 자산만큼은 오르는 걸 안 잡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재고 자산은 워낙 샀다 팔았다를 많이 하는 애기 때문에 시가가 상승하면 그거는 일반적으로 매출로 이어질 거란 말이에요. 매출로 이어질 거니까 얘를 굳이 평가를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시가가 떨어지면 매출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논리를 우리가 시가 하락분만 잡는다라고 불러요. 어차피 시가 상승분은 매출로 이어질 거기 때문에 늘상. 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시험에 그럼 얘를 어떻게 물어보냐면 일단 용어 외워주셔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기말 재고 자산은 평가를 뭐로 한다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저가법을 쓴다라고 저가법. 왜냐면 둘 중에 작은 가격으로 평가하는 거니까 저가. 아셨죠? 그럼 저가법이라는 건 시가 방금 하락하는 것만 인식했었죠. 그죠? 그럼 시험에 어떻게 출제 하냐면 다음 중 저가법을 쓰는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문제를 이제 실제 기출문제 가지고 풀 거예요.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저가법을 쓰는 사유는 시가가 하락할 때 쓰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저가법을 쓰는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면 시가가 상승할 때가 답이에요. 오답이에요. 걔가 답이에요. 맞죠? 저가법을 쓰는 건 방금 시가가 하락할 때 쓰는 거니까. 그럼 저가법을 쓰는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시가가 상승할 때 쓰는 거죠, 여러분. 그게 답이겠죠, 여러분들. 이해 되시겠어요? 보시면 자, 여기 판매가 지연이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 가끔씩 아이스크림 드시러 가실 때 그 유통기한 얼마 안 남으면 떨이로 팔죠. 그렇죠? 그 시가 떨어진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품질이 하락해도 시가는 떨어지죠. 품질이 하락해도요. 그 다음에 미행이 지나도 시가는 떨어집니다. 해당 자산에. 그죠? 뭐 아이폰 여러분 13 나오면 12는 팍 떨어지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왜 시가가 떨어지냐면 해당 물건 가격, 판매 가격이 떨어져서 시가가 하락하는 사유예요.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크게 어렵진 않은데 이제는 판매 가격은 그대로가 과정일게요. 판매 가격은 그대로예요. 판매 가격은 그대로인데 사오는 가격이 어떻게 되면 시가가 떨어질까요? 올라가면 떨어져요. 원가가 상승하면 시가는 떨어집니다. 여기서 원가 상승은 판매 가격은 그대로라고 전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시가가 하락하는 건 판매자 입장에서 안 좋은 사유잖아요, 안 좋은 사유.
그럼 판매자 입장에서는 판매 가격은 여전히 그대로인데 지금처럼 물가가 상승해서 사오는 가격이 높아지면 그만큼 기분이 안 좋죠. 시가가 하락하는 건 판매자 기분 안 좋은 사유잖아요. 근데 얘를 어떻게 장난을 치냐면 원가가 상승할 때라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원가가 상승하는 오답이죠, 오답. 원가가 하락할 때라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되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말 문제요. 그러면 이거 이미 했었는데 어저께 했었나? 우리가 안 했구나. 죄송해요. 딴 데서 했군요. 자, 보수주의. 회계에서는 그 보수주의를 좀 많이 써요. 보수주의. 보수주의가 뭐냐면 여러분 진보 보수 말고요. 우리가 되게 보수적으로 접근한다 이런 표현 쓰죠. 그러니까 신중하게 접근하는 걸 우리가 보수적으로 접근한다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 만약에 보수적인 아버지가 계신데요. 그럼 보수적인 아버지는 여러분들 뭔가 성적을 잘 맞으시면 칭찬해줘요? 아니면 호들갑 떠지 말라고 해요? 아버지가 되게 보수적이에요. 보수적이면 칭찬 잘 안 해주시죠, 여러분들? 맞죠? 그 말은 뭐냐면 성적이 잘 나오신다라는 건 회계로 따지면 이익이 올라간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칭찬을 안 해주신다라는 건 이익이 올라간 걸 인정을 안 해주는 아버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성적이 떨어지셨어요. 그럼 보수적인 아버지는 바로 때리시죠. 맞죠? 아니, 그러니까 일반적인 보수적이지 않은 아버지는 성적 내리시면 때리시고, 성적이 올라가면 뭐 외식이라도 칭찬해 주시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되게 보수적인 아버지는 일반적이지 않죠. 성적 오르면 뭔가 칭찬 안 해주시고, 성적이 내려 박 때려요. 맞죠?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성적이 떨어지면 이익이 내려간 거죠. 우리가 기업으로 따지면. 이익이 떨어지면 바로 때린다라는 걸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수주의는 뭐냐면 이익을 최대한 낮게 잡는 거 우리가 보수주의를 쓴다라고 회계에서 불러요. 그냥 보수주의가 시험에 나오냐? 거진 안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시험에 그 무형자산 우리가 시험에서 보수주의가 많은 영향을 줘요. 혹시 여러분 기억나시는 우리 연구 단계에서의 지출은 무조건 뭐로 보죠? 비용으로 보죠. 연구비. 그럼 연구 단계는 무조건 실패하나요? 아니죠. 연구 단계는 성공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죠. 그렇죠? 근데 무조건 실패한다고 봐요. 초창기니까. 그게 보수주의가 한번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연구 단계하고 개발 단계 나중에 또 할 거예요. 이런 걱정하지 마시고. 자, 연구 단계하고 개발 단계 구분할 수 없으면 뭐로 봐요? 혹시 알고 계세요? 기출문제 풀어보신 분. 연구 단계하고 개발 단계 구분할 수 없으면 연구 단계로 봐요? 개발 단계로 봐요? 연구로 봅니다. 연구. 애매하잖아요. 보수적인 관점에서 연구 단계로 왜 볼까요? 비용으로 잡게 돼. 연구 단계로 보면 무조건 비용 잡잖아요. 그럼 이익은 떨어져요. 무조건. 근데 개발 단계로 보게 되면 개발비라는 자산 잡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럼 이익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되시겠어요? 이것도 있고. 되셨죠? 그래서 보수주의가 직접적으로 회계 영향 진짜 많이 줍니다. 실제로. 나중에 이론에서요. 또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관련된 문제 좀 풀어볼게요. 여기 있네, 여러분들. 어디 있냐면, 15페이지 펴보실래요? 15페이지? 기출문제 유인물이야. 자, 기출문제 유인물 15페이지. 4번 좀 보실래요? 15페이지 4번? 자, 읽어볼게요. 4번. 자, 재고자산의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하면 저가법을 사용하여 장부금액을 결정한다. 그렇죠. 이와 같이 저가법을 적용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한번 찾아보실래요?
시가가 하락해야 저가법 쓰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시가가 하락하지 않은 것을 답으로 고르시면 되겠죠. 몇 번이에요, 여러분들? 저 3번이죠. 원가가 상승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판매 가격은 그대로인데 원가가 상승하면 시가가 떨어지는 효과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3번이 답이에요. 3번이 답. 나머지는 다 옳은 말이죠. 그 동그란 1번에 장기 체화 있죠? 이게 장기적으로 지체가 됐다의 줄임말이에요. 아시죠? 그래서 판매가 지연됐다 그 뜻이에요. 장기 체화라는 건.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장기 체화라고 일반적으로 내요. 시험에 판매가 지연됐다라고 출제하지 않고요. 되셨어요? 이것만 좀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들. 여기는 그렇게 잘 출제되는 파트는 아니에요. 최근에 안 낸 지 꽤 됐어요, 이거. 그죠? 자, 됐고요. 자, 이제는 유형자산 쪽 좀 할게요, 여러분들. 보시면 좀 나오는 것만 하겠습니다. 보시면. 자, 여기는 여러분들 이론하고 실기가 다 잘 나오는 동네예요. 여기. 근데 이거 여러분들 많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자, 들어보실게요. 들어보시면 얘는 이론하고 실기 다 잘 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좀 어려워하시는 동네이기도 해요, 실제로. 뭐냐면 여러분들 사채 배우셨죠? 사채는 기업이 많은 돈이 필요해서 자금을 끌어모을 때 발행하는 거 사채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국공채라는 거 국채와 공채예요. 그럼 국채는 국가가 많은 돈이 필요할 때 발행하는 게 여러분 국채거든요. 그래서 아마 재난지원금 2차 때인가? 줬었을 때 국채를 발행했다라고 뉴스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돈 빌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발행하는 게 국채고요. 그 다음에 공채는 공공기관이 돈이 필요해서 발행하는 게 공채입니다. 그러니까 사채든 국채든 공채든 다 발행하는 기관만 다른 거지 많은 돈이 필요해서 발행하는 건 똑같아요. 아시죠? 그러면 우리가 국채나 공채나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는 채무자입니다. 돈을 빌리기 위해서 발행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매입이니까 발행하는 놈이에요? 산 놈이에요? 사채나 국채나 공채 산 놈이잖아요. 산 사람은 돈을 빌려준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돈을 빌려줬으니까 여기선 채권입니다. 채권. 되시겠어요? 근데 갑자기 국공채 불가피한 매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맞죠? 우리가 국채나 공채 그냥 내가 사고 싶으면 사고 안 사고 싶으면 안 사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불가피한 매입이라 되어 있죠. 이게 뭔지 설명드릴게요. 뭐냐면 이걸 알고 계셔야 왜 국공채를 불가피하게 사는지 알고 계셔야 이게 이해가 됩니다. 분계가. 해보죠. 뭐냐면 우리가 유형자산 파트인데 유형자산에 뭐 건물 있고 토지 있고 기계 있고 차량 있죠. 유형자산은 좀 비싼 애들이 좀 많아요. 맞죠? 그럼 비싼 애들이 많다라는 건 그 비싼 애를 사는 사람을 부자라고 보는 거예요. 국가 입장에서. 국가나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너 차? 옛날에 건물 토지 사? 너 부자네? 그럼 부자니까 세금을 좀 걷고 싶은 거예요. 세금 걷어서 국익이나 공익에 좀 쓰려고. 근데 직접적으로 세금을 내라고 하면 안 낼 거란 말이에요. 맞죠? 제가 왜 부자인 게 잘못인가요?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토지나 건물, 유형자산을 사실 때, 유형자산을 살 때 해당 유형자산에 국공채를 얹어서 같이 사게 만들어요. 네가 좀 그 국채나 공채를 사서 국익이나 공익 기여를 하라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세금 내라고 안 낼 거니까.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차를 3천만 원 주시고 사셨잖아요. 그러면 실제 차 가격은 한 2,500이에요. 2,500만 원이고 나머지 500만 원은 국공채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건 여러분들이 모르고 사시는 거예요. 그럼 국공채를 왜 불가피하게 강제적으로 사게 만드냐? 강제적으로 우리는 잘 모르지만 왜 강제적으로 사게 만드냐면 그 국공채를 사야지만 그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너의 소유권을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국공채를 강제적으로 사게 만듭니다. 우린 몰라요. 법무사분들이 알아서 해주시거든요. 이거는. 이거 빨리 받아들여 주셔야 돼요. 아셨죠? 근데 국공채는 실제로 우리가 거래가 되거든요. 채권시장에서. 그걸 좀 인지해 주시고 한번 사례 들어볼게요. 보시면 시험에 잘 내요. 진짜 잘 내요. 보시면 자, X1년 1월 1일 자, 차량을 1,000원에 구입했대요. 자, 구입하면서 만기는 5년짜리 공채. 자, 액면가액은 500원. 그럼 여러분들 사채에서 액면가액 배우셨죠? 액면가액 혹시 뭔지 아시는 분? 그 만기가 될 때 갚아야 될 금액을 우리가 액면가액이라 불러요.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가 5년 뒤에 500원 줄게요 라고 할 때 그 500원은 액면가액이라 부르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세무이급서부터는 사채를 좀 어렵게 다 냅니다. 좀 대비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그렇죠? 나중에 사채가 좀 어렵거든요. 세무이급에서. 그렇죠? 세무이급 이상서부터 사채 잘 냅니다. 다 내요, 다. 그렇죠? 500원. 그럼 현재 가치는 300원이라는 걸 별도로 설명할게요, 여러분들. 는 무조건 액면가액에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빨리 받아들여 주셔야 돼, 그냥. 아시죠? 그러면 5년 뒤에 500원, 우리가 만기가 5년짜리니까 5년 뒤에 500원짜리라는 얘기잖아요? 얘를 지금 500원 주고 사게 만들어요. 이건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받아들여 주시고. 근데 제가 지금 해야 1,000원에다가 내가 지금 500원 주고 샀으니까 총 1,500원 준 거죠? 맞죠? 근데 실제로는 그냥 1,500원 바로 주는 거예요. 아시죠? 내가 1,500원 줄 때 차 가격은 지금 사례에서 1,000원이고 공채가 500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냥. 되시겠죠? 자, 근데 해당 공채는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구입함. 여기서는 전 질문을 좀 많이 받아요. 뭐냐면, 선생님, 니가요는 저예요. 니가요. 불가피하게 산다면서요. 근데 왜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구입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맞는 말. 누가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구입해요? 불가피하게 사는 거지. 근데 우리는 시험이잖아요. 시험이면 이 채권의 계정 과목을 줘야 돼요. 그죠? 우리가 채권은 보유 목적에 따라서 단기, 만기, 매도 셋 중에 하나잖아요. 그 계정 과목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제 현실은 불가피하게 사요. 아셨죠? 이해되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럼 얘를 그림을 통해서 해볼게요. 그림을 통해서 보시면. 근데 이거 지금 무시하시고. 여기 보시면 돼요. 자, 내가 1월 1일 날 차하고 공채 샀죠? 이 공채가 만기가 5년이면 X5년 12월 31일이에요. 계산해 보시면. 그죠? 여기에는 5일이면 4년이지만 다시 얘는 1월 1일이고 얘는 12월 30일이니까 또 한 달 차, 1년 차이가 나요. 그럼 이 공채는 5년 뒤에 500원짜리죠. 맞죠? 5년 뒤에 500원짜리고요. 나는 지금 산단 말이에요, 지금. 지금 사요, 이 공채를. 그죠? 그러면 이 현재 가치가 뭐냐면 말 그대로 현재 시세예요. 그러니까 얘는 5년 뒤에 500원은 지금의 가치로 따지면 싸요. 왜 싸요? 생각해보세요. 지금 5억 받을래? 5년 뒤에 5억 받을래?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뭘 선택하세요? 지금 5억 받을래? 5년 뒤에 5억 받을래? 상상만 해도 행복하긴 하죠. 언제? 지금 5년 뒤. 지금이죠. 왜냐하면 미래의 금액은 지금의 가치 똥값은 아니지만 떨어져 가치가. 맞죠? 그래서 이 공채 5년 뒤에 500원짜리는 지금 시세로 500원보다 싸요, 당연히. 맞죠? 이걸 구하는 건 여러분들이 세무 1급 또는 재경관리사 위부터 배우세요. 세무 2급까지 좀 줘요. 지금의 가치가 얼마인지. 아셨죠? 그래서 그냥 받아들여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계산해봤더니 얘가 300원밖에 안 하는 거예요. 즉, 채권 시장에서 이 공채를 사면 300원짜리예요, 그냥. 그럼 300원짜리면 국가도 300원에 팔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나한테 500원 주고 사래요. 물론 500원 주고 사는 거 몰라요, 우리는. 되시겠어요? 그러면 난 300원에 거래가 되는 걸 500원 주고 샀죠? 그럼 200원 손해를 봤단 말이에요. 또는 200원을 국가한테 웃돈 주고 더 주는 거죠. 웃돈 더 준 거죠. 그럼 그 200원을 회계에서 뭐로 보냐면 그 차량의 법적 소유권을 인정받기 위해서 200원의
웃돈을 국가한테 또는 공공기관한테 더 준 거다 이렇게 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손해본 것만큼 해당 자산의 법적 소유권을 인정받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쓴 걸로 봅니다. 200원의 웃돈만큼. 이해되시겠나요? 그래서 어떻게 내밀게요. 보시면 자, 실제로 돈을 얼마 나갔냐면 차 1,000원에다가 액면가 500원 나갔죠, 여러분들. 그래서 1,500원 나갔어요. 그리고 단기매매증권. 여기서 단기매매증권은 주식 아닙니다. 채권입니다. 우리 12월 31일 날 단기매매증권 시가를 평가하잖아요. 그럼 얘는 시가가 500원이 아니라 300원짜리예요, 지금 가치가. 그러니까 지금 이 채권의 가치가 300원짜리입니다. 라고 이용자들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되시겠어요? 뭐 채권을 샀으니까 자산이 늘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차량은 망고요. 일단 1,000원 주고 샀죠. 거기에다가 공채를 500원 주고 샀단 말이에요. 500원을 다운이 아니에요. 내가 웃돈을 더 준 거 얹어요. 300원짜리지만 500원 주고 산 건 해당 차량의 법적 소유권 인정받기 위해서 200원을 더 줬다니까요. 채권을. 그래서 액면 가액하고 현재 가치와의 차액을 더해요. 이걸 자꾸 말장난 어떻게 치냐면 액면 가액만큼 더한다고 장난을 쳐요. 500원을 더한다고 장난치는 거예요. 요 문제를 풀어볼게요. 해볼게요, 여러분들. 네. 자, 교재 몇 페이지냐면요. 기출문제입니다. 93회 678페이지네요. 678. 자, 678페이지 보시죠. 자, 2번입니다, 2번. 자, 678페이지 2번. 자, 읽어볼게요. 자, 다음 중, 유형자산 취득 시 회계 처리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일단은 1번. 자, 이게 그 문제예요.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국공채 등을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경우 해당 채권의 실제 매입가액, 요게 액면금액으로 매입한다라고 했었죠, 여러분들. 그죠? 매입 금액과 채권의 공정가치, 이 공정가치가 시가잖아요, 시가. 제가 아까 현재 가치는 지금의 가치랑 시세라는 얘기예요. 시세를 공정가치라고 하죠, 여러분들. 공정가치와의 차액은 해당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맞는 말인가요, 여러분들?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 지금 여러분 이거잖아요. 자, 여기 실제 채권의 실제 채권 금액은 500원. 채권 500원 주고 산다는 액면 금액에, 액면 금액이라 안 주고 매입가액을 준 거예요. 매입가액 500원과 채권의 현재 가치가 시세죠. 현재 가치. 시세와의 차이 나는 금액은 더한다. 되셨어요? 그럼 여러분 얘랑 비교하실 게 699페이지 가보실래요? 699페이지. 2번. 699페이지 2번의 2번입니다. 볼게요. 유형자산의 취득 시 국공채를 매입하는 경우 매입가액을 자산가액에 합산한다. 틀려요. 여기는 그냥 500원 다 더한다 이렇게 이 뜻이잖아요. 매입가액이 500원이잖아요. 맞죠? 얘랑 678페이지 2번에 비교해보세요. 아시죠? 내가 웃돈 더 준 걸 더해요, 여러분들. 맞죠? 되시겠어요? 그냥 500원 한 방에 다 더하는 게 아니라 손해본 거. 되시겠어요? 그래서 말 문제도 잘 내고 실제 실기 때 가면 오답이 속출해요, 실제로.
여기다 실제로 1,500원 많이 적고 1,500원 엄청나게 적으시네요. 1,500원 여기다가 실제로 많이 적거든요. 되셨죠? 그래서 국가한테 웃돈을 더 주는 건 소유권 인정받기 위해서 더 쓴 거예요. 국가한테 200원 더 준 겁니다. 실제 가격보다. 아셨죠?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됐어요. 나머지는 무시하시고, 여러분, 나머지는 배우실 거니까. 자, 다시 여기 칠판 보시면. 자, 이거는 바로 할게요. 이거 배우셨으니까 바로바로 할게요, 여러분들. 자, 우리가 토지하고 건물을 같이 샀어요. 토지하고 건물을 같이 샀는데, 요거, 토지하고 건물을 모두 사용할 거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토지하고 건물을 뿜빠야 하면 되겠죠? 예를 들면 해보시면. 만약에 제가 토지하고 건물을 10억 주고 샀어요. 현금 10억 주고. 근데 토지하고 건물을 둘 다 사용할 거래요. 둘 다 사용할 거면 토지하고 건물 둘 다 잡으란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면 이 10억을 토지에 뿜빠이, 건물에 뿜빠이야죠. 뿜빠이라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여기 시가. 예를 들면 만약에 토지의 시가가 4억이래요. 그리고 건물의 시가가 1억이래요.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 10억을 4대 1의 비율로 뿜빠야 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럼 토지의 가격이 얼마가 되면 돼요? 8억. 4대 1이니까. 그렇죠? 여기는 2억.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죠? 이해되셨어요? 여긴 잘 안 나와, 시험에. 되셨죠? 그 다음에 여긴 잘 안 나온 동네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자, 우리가 토지하고 건물, 여기 보실게요. 여기 우리가 토지하고 건물을 같이 10억 주고 샀대요. 아시죠? 근데 내가 바로 어떻게 했냐면 건물을 철거했대요. 그럼 우리가 토지하고 건물을 사자마자 왜 건물을 바로 때려 부셨을까요? 뭐가 필요해서? 그래서 토지만 필요한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토지만 필요한데 토지에 건물이 다 올라가 있는 거예요. 올라가 있으니까 눈물을 머금고 같이 사자마자 때려 부신 거죠. 맞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그럼 당초에 나의 목적은 실제 눈으로 보이기에는 건물과 토지 샀고 건물을 때려 부신 거지만 실제로는 내가 토지만 필요했기 때문에 이 행위를 다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토지하고 건물 일괄적으로 산 게 10억이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건물 철거하면서 1억 썼대요. 이거 전부 다 나는 땅만 필요해서 이 지출을 다 한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전부 다 토지를 11억으로 보는 거죠, 여러분들. 요거는 어디서 출제를 더 많이 하냐면 부가가치세에서 훨씬 더 많이 해요. 어떻게 되는지 설명할 거지만 꼭 외워주실게요, 여러분. 요거 배우셨죠? 자, 좀 쉴까요? 여러분 피곤하신 것 같으니까. 자, 10분 쉬었다가요. 우리 실기 할까요? 네, 10분 쉬었다가 여러분들 45분에 실기 할게요. 네, 10분 쉬겠습니다. 네.